XRP 투자하면서 리또속이라고 하는 비아냥의 마음고생 좀 많으셨을 건데요. 하지만 2026년 현재 XRP는 비아냥을 실적으로 잠재울 겁니다. 현재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의 중앙은행이 CBDC 발행했죠. 근데 나라마다 규격이 좀 다르거든요. 중간 매개체로 바로 잡아주는 게 리플인 거죠. 리플은 이제 제도권 은행이 없으면 안 되는 유동성 공급의 심장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리플의 강력한 호재를 말씀 좀 드리면, 첫 번째는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지지부진해 보입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지금 비트코인이 8만 달러 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이유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유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라든지 또는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한 어떤 관망세,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의 어떤 유동성의 축소, 이런 영향이 좀 크다고 판단하는데요. 특히 주요 중앙은행들의 불확실한 어떤 통화정책 방향이라든지 또는 미중 관계의 긴장감, 그리고 시장 안에서 일부 구조적인 문제들이 어떤 투자 심리를 제한하는 그런 요인들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지난 주말 많은 분들이 염려했었던 부분들이, 우려스러웠었던 부분들이 이제 커졌던 게 결과물로 나왔죠. 지난주에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지명 때문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8만 달러 무너졌죠. 트럼프 대통령이 1월 30일에요. 전 연준 이사 케빈 워시를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깜짝 지명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케빈 워시가 누구냐라는 거죠. 케빈 워시는 더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더 높은 실질 금리를, 그리고 더 작은 연준 자산 규모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 자산의 도전 과제로 직면한 거죠. 더 충격적인 건요, 이분, 그러니까 워시의 과거 발언인데요. 과거에 어떤 발언을 했냐면 암호화폐를 돈을 가장하는 소프트웨어에 불과하다라고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느슨한 통화 정책에 의해서 촉발된 투기적 과잉의 어떤 증상으로 분류했다라는 거죠.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지난 1월 29일 하루 만에 비트코인 현물 ETF의 일간 순유출액이 8억 달러에 달했고요. 1월 30날에도 5억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1월 한 달 누적 순유출액이 약 16억 달러인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29일, 30, 요 이틀간에 빠져나간 거죠. 최근 3개월 연속 순유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장 심리도 좀 최악인 것 같아요. 코인 마켓 캡 기준으로 공포하고 탐욕 지수는요, 극도의 공포를 현재 기록 중에 있으니까요. 작년 2025년 한 해 동안 이더리움이 약 10%가량 빠졌고요. 비트코인은 한 7%가량 감소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요. 또 제도화하고 ETF 호재에도 불구하고 가격 측면에서는 사실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러한 2025년 한 해였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암호화폐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암호화폐는 시장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걸 좀 인정해야 되는 그런 구간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클래리티 법안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026년 상반기 본회의 통과로 예상이 되고 있는 클래리티 법안은 가장 중요한 촉매제 중에 하나로 거론이 되고 있죠. 규제에 대한 명확성이 만약에 이제 확보된다라고 하면 기관 투자자의 자금이 분명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클래리티 법안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연준의 금리 정책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연준의 통화 정책은 2026년에 인하 사이클의 일시적인 정지, 또 리더십의 교체에 따른 어떤 안개 속 국면이 전개될 예상이 있잖아요. 시장은 상당한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지만 워시 지명으로 인해서 이 시나리오에 불확실성이 생겼으니까요. 세 번째는 목표 가격 같은 경우에 전문가들의 전망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올해 비트코인의 전망치를 적게는 한 7만 2천 달러에서요, 최고는 22만 5천 달러까지 다양하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조정 국면인 것 같아요. 2025년 작년 한 해 비트코인이 12만 6천 달러까지 좀 급등을 한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 이렇게 급등했었던 거에 따른 피로감이 지금 나오는 시기가 아닐까 싶고요. 하지만 2026년 암호화폐 시장의 키워드는 확장보다는 정착과 안정화가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는 더 이상 단기 매매의 대상이 아니라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하나의 자산군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워시 연준 의장 지명은 단기적으로 악재가 분명 맞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 기업인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셀러 회장은 워시에 대해서 이런 얘기합니다. 연준 최고의 친 비트코인 의장이라고 언급을 하죠. 암호화폐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무작정 올라가는 시장도 아니죠. 지금 투자자분들이 주목해야 될 건 보수적인 적분입니다. 거기에 알트코인은 극도로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점에서의 분할 매수라든지 RWA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암호화폐 냉정한 분석과 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이 안정자산의 포지션으로 자리 잡은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리플과 이더리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이제 비트코인이 1억 원대를 훌쩍 넘으면서 디지털 금이자 안전자산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잖아요. 비트코인 없으면 포트폴리오도 아니다라는 말이 상식이 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한 금이나 비트코인이 길을 닦아놓고 있는 이 시장에서 이더리움이라든지 리플은 돈의 흐름을 그 자체를 지배하는 어떤 핵심 엔진으로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 두 거인이 2026년 금융 생태에서 어떤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더리움은 어떻게 보면 디지털 경제의 척추이자 인프라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금고에 넣어두고 있는 금이라고 하면 이더리움은 24시간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글로벌 공장이죠. 2026년 지금 이더리움이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전 세계 금융과 기술이 만나는 거대한 인프라가 됐으니까요. 최근 블랙록하고 JP모건의 리포트를 좀 보게 되면 이제 전 세계 부동산이라든지 국채라든지 그리고 이제 주식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서서히 토큰화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RWA, 그러니까 실물자산 토큰화 시장 규모가 수조 원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 거래의 70% 이상이 이더리움 바탕 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이 거대한 경제활동에 어떻게 보면 통행세를 받는 주인장인 셈이 된 거죠. 또한 이제 AI 에이전트들이 스스로 결제하고 계약을 맺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 AI들이 가장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는 저는 이더리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2026년에 이더리움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디지털 계약이 체결되는 법원이자 어떻게 보면 은행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더리움을 봤다라고 하면 이제 리플로 넘어가 볼까요? 리플은 제도권 금융의 어떤 혈관이자 스위프트의 종결자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리플은 비트코인하고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리플의 역할은 명확합니다. 전 세계 은행, 국가 간의 돈을 가장 빠르고 또 저렴하게 옮겨주는, 금융으로 치면 어떻게 혈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026년 현재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의 중앙은행이 CBDC 발행했죠. 근데 나라마다 규격이 좀 다르거든요. 한국의 디지털 원화하고 미국의 디지털 달러를 순식간에 바꿔주는 중간 매개체로 바로 잡아주는 게 리플인 거죠. 리플이 이제 그들만의 코인이 아니라 각국 중앙은행이 공식적으로 채택한 국제결제 표준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가 전 세계 송금 시장의 30% 점유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그 이유죠. SEC하고 어떤 소송이 완전히 종결된 이후에요, 리플이 이제 합법적인 기관용 결제 솔루션으로 어떻게 안착을 잘 했고, 비트코인이 가치를 저장한다라고 하면 리플은 그 가치를 전 세계로 유통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 현재 펼쳐지고 있습니다. 2026년 암호화폐 투자는 이제 도박이 아니라 전략으로 바뀌었죠.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하는 건 시장의 전체 파이가 커졌다는 뜻이거든요. 비트코인이 디지털 앵커 자산으로 진화하는 그런 과정은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성숙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이 성숙한 시장 안에서 이더리움하고 리플은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다른, 그리고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금이라서 다른 게 죽는 게 아니라 금이 있으니까 보석도 가치가 생겨나고요, 화폐도 가치가 생기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6년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단단한 기초 위에 이더리움의 기술력, 그리고 리플의 범용성이 만나서 진짜 암호화폐의 경제가 완성되는 해가 2026년이 아닐까 싶습니다. 리플 언제 가나요? 이더리움 굉장히 느린데요, 이런 말 하실 필요 없고요. 이미 세상의 큰 형님들은 이 둘을 미래 금융의 핵심으로 낙점했고요. 우리는 그 거인들의 어깨 위에서 편안하게 수익을 좀 즐기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립니다. 리플 CBDC는 어떤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나요? 2026년 현재 리플은 단순한 코인이 아닌 것 같아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하나로 묶는 금융의 인터넷 그 자체가 되었으니까요. 오늘 리플이 CBDC 시장 어디에서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 시장은 국가 간 결제의 브릿지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2026년 지금 전 세계 100개국 넘는 다른 나라들이 CBDC를 발행했거든요. 한국은 디지털 원화, 미국은 디지털 달러. 근데 문제는
서로 규격이 다르잖아요. 한국 원화를 미국 달러로 바꾸려고 하면 여전히 시간이 걸리고 수수료가 비쌉니다. 근데 여기서 리플이 브릿지 통화 역할을 하는데요. 디지털 원화를 리플로 바꿨다가 3초 만에 디지털 달러로 바꿔버리는 거죠. 기존의 스위프트망보다 90% 저렴하고요. 속도는 비교도 안 되게 빠릅니다. 최근 G20 국가들이 발표한 국가 간의 결제 어떤 보고서를 보게 되면 리플의 원장이 사실상 국제 표준의 핵심 인프라로 채택돼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브릿지 시장은 리플이 독식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장은요. 금융 인프라가 부족한 신흥국 시장이에요. 동남아시아라든지 또는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 같은 이런 신흥국들을 보시게 되면 이 나라들은 사실 기존 은행만 깔기에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바로 디지털로 넘어가는 리프 프로그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리플이 사실 이런 나라들에게 CBDC 프라이빗 레저를 통째로 빌려주거든요. 중앙은행이 직접 블록체인을 개발할 필요 없이 리플의 어떤 검증된 기술 위에 자기네 나라 화폐만 올리면 되니까 굉장히 쉽잖아요. 2026년 현재 몬테네그로라든지 부탄이라든지 팔라우라 같은 거기를 넘어서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의 주요국들이 리플의 기술로 CBDC를 운영하고 있죠. 금융 소외 계층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데 정말 리플만한 저렴하고 빠른 솔루션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시장은 기관용 스테이블 코인하고 CBDC의 결합 시장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핵심이고 굉장히 중요하죠. 2026년의 금융의 꽃은 RLUSD, 그러니까 리플 스테이블 코인하고 CBDC 간의 시너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간 은행들은 사실 CBDC만으로 모든 거래를 하기에는 유동성이 부족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때 리플이 발행한 법정 화폐 그 담보 스테이블 코인 RLUSD가 CBDC하고 섞여서 기업 간 어떤 대규모 결제라든지 무역 금융에 쓰이죠. 최근에 뉴욕 연준과 글로벌 대형 은행들이 리플의 통합 유동성 허브를 통해 가지고요. CBDC하고 스테이블 코인 스왑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소식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플은 이제 제도권 은행이 없으면 안 되는 유동성 공급의 심장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요 세 가지 시장, 이 세 가지가 리플이 CBDC 시장에서 가장 압도적인 경쟁력인 것 같아요. SEC하고의 어떤 소송이 완벽하게 종결이 되고 규제에 대한 명확성을 지금 얻은 지금 상황에서 리플은 더 이상 도박은 아니고요. 전 세계 디지털 화폐가 흐르는 길목을 지키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요. 리플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언제 폭등하나요? 라고 묻기 전에 리플이 장악한 이 거대한 영토를 좀 먼저 보셨으면 좋겠고요. 돈의 흐름을 읽는 분들이 결국에는 부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XRP 관련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리플은 다른 암호화폐들과 궤를 좀 달리하면서 전통 금융 시스템의 혁신이라는 사실 매우 구체적인 목표를 향해 달려온 프로젝트거든요. 그리고 이제 2025년 또 2026년 현재 그 노력이 결실을 맺는 시점에 와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요. 리플의 강력한 호재를 말씀 좀 드리면 첫 번째는 잘 아실 거예요. SEC 규제의 불확실성 해소라든지 법적 포지션의 명확성 부분인 거죠. 리플 투자자들에게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히 가장 큰 리스크자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았었던 요인이 SEC하고의 어떤 법적 공방이었잖아요. 근데 2025년 중반 이후에 이 기나긴 싸움이 리플의 유리한 방향으로 종결되건 또는 XRP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죠. 최근에 나온 보고서들은 리플이 규제 리스크를 털어내고 이제 본연의 비즈니스에 집중하게 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관망세에 있었던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XRP 진입 시장을 알리는 신호탄이고요. XRP가 비로소 합법적인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어떤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호재죠. 이제 리플은 어떻게 보면 당국하고의 마찰 없이 세계 금융 시스템과의 통합에 어떤 속도를 낼 수 있지 않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호재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서의 어떤 부상인 것 같아요. 2026년 현재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CBDC 발행에 사활 걸고 있거든요. 최근에 나온 보고서 중에 IMF라든지 BIS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요. CBDC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 CBDC는 미래 금융 핵심의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과제는 CBDC 간의 운용성인 것 같아요. 여기서 리플의 기술력이 빛을 발하니까요. 리플은 이미 XRP 기반의 레저를 기반으로 통해 가지고 프라이빗 CBDC 플랫폼을 개발을 했고요. 여러 중앙은행들하고 기술 협력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몬테네그로라든지 부탄 같은 소규모 국가들을 시작으로 해서 최근에는 중남미라든지요, 아니면 아시아 중앙은행들하고도 프로젝트라든지 기술 제휴 논의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CBDC를 리플의 기술을 통해서 서로 연결을 하고요. 또 국제 송금을 위해서 브릿지 통화로 XRP를 활용하는 방안 충분히 모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플이 CBDC 시대의 금융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 기대감 충분히 커지고 있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송금과 결제 시장에서의 입지 부분이 좀 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리플의 본질적인 강점은 바로 국경 간 결제의 효율성이라고 할까요? XRP를 활용한 어떤 온디맨드 유동성 솔루션은 은행과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전통적인 송금 방식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하고 실시간으로 국제자금을 이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가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이걸 도울 수 있는 게 리플이니까요. SEC의 리스크 해소 이후에 온디맨드 유동성 파트너십은 더욱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고, 최근의 뉴스를 보게 되면요,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또 신흥시장에서 온디맨드 유동성 기반의 송금 경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각국이요, 암호화폐 기반의 송금 솔루션에 대한 이해도를 굉장히 빠르게 높이면서 리플이 갖고 있는 온디맨드의 유동성 채택은 더욱 가속화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XRP의 실질적인 유틸리티 증대되겠죠. 거기에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호재가 이게 아닐까 싶고요. 네 번째는 RWA, 그러니까 실물자산 토크화 시장에서의 채택 가능. 2026년에요. RWA 시장은 암호화폐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좀 각광받고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이라든지 채권, 주식 같은 전통 금융 자산들을 블록체인상의 토큰으로 발행해서 유동성을 높이고 거래 비용을 낮추는 이 혁명적인 움직임에 리플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리플은 XRP 레저의 안정적, 거기에 속도, 그리고 저렴한 수수료, 이걸 통해 가지고 기관들이 RWA를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확장 가능성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신 리서치 보고서들도요, 규제 명확성을 확보한 이 리플이 전통 금융기관들이 가장 선호하는 블록체인 인프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보고서들 굉장히 많죠. 블랙록 같은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요, 토큰화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그런 가운데 리플이 이들하고 협력을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지금 많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도 굉장히 호재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리플 투자를 고려하는 개인 투자자에게 제안하고 싶은 전략은 무엇인가요? 혹은 꼭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2026년 리플, 소송의 늪을 건너서 제도의 강안으로 도착했다라고 정의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리플을 볼 때요,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바로 SEC하고의 소송이었잖아요. 2026년 지금은 법적 불확실성은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됐고요. 이제 리플은 증권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단계를 넘어서 전 세계 금융기관이 실제로 쓰는 인프라냐고 하는 어떤 평가에 와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발표된 글로벌 뱅킹 보고서를 보게 되면 전 세계 중앙은행의 80% 이상이요, CBDC 도입을 서두르고 있거든요. 그 가교 역할을 리플의 레저가 맡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연일 터져나오고 있으니까요. 이제 리플은 코인이 아니라 금융 고속도로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그럼 리플 투자의 3대 핵심 포인트 말씀을 좀 드리면, 첫 번째는 RLUSD,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파괴력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작년부터 본격화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에 완전히 안착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관들이 리플 네트워크를 쓸 때 변동성 걱정 없이 자금을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기름이 생긴 거거든요. 기름이 도니까 차가 더 멀리 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기름을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차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IPO 모멘텀인 것 같아요. 리플사는 이제 단순한 코인 발행사가 아니라는 거죠. 나스닥 상장을 눈앞에 둔 거대 핀테크 기업이라는 겁니다. 리플이라고 하는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면 그 생태계의 기축통화인 XRP의 가치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세 번째는 브릿지 통화에서의 독점적인 지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로 치면 삼성전자가 HBM 시장을 장악하듯이 리플은 국경 간의 송금이라고 하는 틈새 시장에서 압도적인
효율성 증명하고 있거든요. 스위프트 2.0 시대의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현재로서는 리플이 가장 앞서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이 리플을 투자할 때 방법적인 부분들 몇 가지가 있는지 어떤 형태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첫 번째는 전략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기관의 등에 올라타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기관의 수급 흐름을 지표로 삼을 필요가 있는 거죠. 기관이 사고 있는가, 또한 글로벌 펀드에 XRP가 포함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2026년 투자의 핵심인 것 같아요. 기관의 자금은 사실 한번 들어오면요 쉽게 빠져나가지 않은, 어떻게 보면 스마트 머니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두 번째 전략은 시간을 아군으로 만드는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XRP는 이제 제도권 자산이거든요. 하루에 뭐 5배 또는 10배 20여 가는 이런 잡코인이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리플의 원장 위에서 돌아가는 속도에 맞춰서 가치가 우상향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조급함을 좀 버리고 확신을 채우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세 번째 전략은 글로벌 정책 변화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 같은 주요 국가들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완성이 됐거든요. 이제는 개별 뉴스보다는 각국 중앙은행의 움직임을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히 리플의 CBDC 파트너십 발표는 단순한 호재가 아니라 정말 수요의 고착화를 의미하는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시장을 지켜보면서 느낀 점은 사실 결국 실체가 있는 놈은 승리한다라는 걸 전 많이 느꼈거든요. XRP 투자하면서 리또속이라고 하는 비아냥의 마음고생 좀 많으셨을 건데요. 하지만 2026년 현재 XRP는 그냥 비아냥을 실적으로 잠재울 겁니다. 법적 승리를 거머쥐었고요. 전 세계 금융기관이 탐내는 대체 불가능한 기술이 될 테니까요. 이제 투기꾼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주주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투자하셨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촬영일 기준 삼성전자 주식은 15만 원입니다. 현재 시장은 삼성전자에게 어떤 평가를 내린 걸까요?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촬영일이 2월 2일인데요. 15만 원 정도 부근에 있죠. 이 15만 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좀 명확한 것 같아요. 시장이 삼성전자에게 내린 평가는 한마디로 거인의 귀환, 그리고 인공지능 토탈 솔루션 기업으로서의 재평가라고 판단합니다. 그럼 왜 시장이 삼성전자를 이렇게 좀 높게 평가하는지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어떤 회복이라든지 거기에 HBM에 거는 기대감인 것 같아요. 2023년과 2024년 바닥을 쳤던 일반 D램이라든지 낸드 시장은 2025년 중반부터 시작해서 AI 서버 수요 폭증이 일어났죠. 거기에 온디바이스 AI의 확산에 힘입어가지고 2026년 정말 초강력 슈퍼사이클 를 진입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의 막대한 어떤 생산 능력이라든지 또는 기술력이 이 회복세를 최대한 흡수하면서 엄청난 실적 개선을 이끌고 있으니까요. 또한 삼성의 HBM이 달라졌습니다. 삼성의 HBM3라든지 HBM4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 그리고 자체 칩을 만드는 구글 또는 뭐 메타 같은 빅텍 기업들에게 메인 공급사 지위를 조금씩 탈환하고 있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조금씩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만의 장점이죠. 턴킨 시스템. 즉 메모리부터 파운드리 또는 어드밴시드 패키징까지 한 집에서 다 해주는 이 시스템이 AI 칩의 리드 타임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시장의 압도적인 선택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평가는 파운드리인 것 같아요. 그동안 TSMC에 밀려서 만년 2인자 소리를 들었죠. 근데 삼성이 세계 최초로 도입했었던 게이트 올 어라운드 구조의 2나노 공정이 드디어 수율 안정화에 성공하면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요. 저전력이 생명인 AI 모바일 칩 시장에서 퀄컴과 같은 대형 고객사들이 삼성의 2나노 공정으로 대거 귀환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제 삼성전자를 단순한 메모리 회사가 아니라 TSMC의 유일한 대안자 또는 경쟁자 이렇게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15만 원 또는 16만 원이라고 하는 주가는 바로 이 파운드리 사업부의 가치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결과물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들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단순한 폰이 아니라 주머니 속의 AI 슈퍼컴퓨터 시대입니다. 삼성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회사잖아요. 시장은 삼성이 단순히 칩만 만드는 게 아니라 삼성이 만든 칩을 엑시노스하고 메모리를 그리고 삼성의 기기인 갤럭시에 넣어서 AI 생태계를 직접 지배하는 구조에 정말 높은 점수를 줬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메모리 업황이 안 좋아도 스마트폰에서 메우고
그리고 스마트폰이 주춤해도 반도체에서 터지는 완벽한 포트폴리오가 AI 시대의 가장 강력한 수익 모델이라는 걸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지금은 15만 원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단순히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만이 아니고요. 삼성전자가 HBM 기술 리더십을 되찾고 거기에 파운드리 사업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면, 그리고 이제 막강한 IT 어떤 생태계의 기반으로 AI 쪽에서의 정말 승자가 될 거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현재 삼성전자 주가 15만 원에 담긴 가격표가 아닐까요? 하지만 이 가격에서는 엄청난 기대치하고 실패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압박감이 함께 따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HBM4 양산 성공이라든지 또는 파운드리 고객의 어떤 확보, 그리고 차세대 기술 선전 같은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목표들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달성하느냐에 따라서 15만 원에 있는 삼성전자 주가가 16만 원을 넘어서 더 높은 곳으로 갈 수도, 혹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삼성전자는 지금 역사적인 변곡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세 가지가 정말 삼성전자를 20만 원으로 끌고 올릴 건지, 아니면 14만 원, 13만 원 쪽으로 목을 조리고 끌어당길 건지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사항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I 반도체 훈풍 속에서 삼성전자 주가는 유독 둔해 보이는데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같은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데 SK하이닉스는 1년 만에요. 몇 퍼센트 올랐냐면 계산을 좀 해봤더니요. 440% 폭등했더라고요. 90만 원까지 찍었으니까요. 삼성전자는 그에 반해서 절반, 한 21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16만 원 정도를 찍은 게 고점이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냐면요. 핵심은 시장이 믿는 스토리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HBM 경쟁력 차이인 것 같아요. SK하이닉스는 HBM 시장 점유율을 60% 이상 올려놓았으니까 압도적 1위잖아요. 엔비디아 젠슨 왕이 직접 부스에 찾아가서 HBM 잘 부탁한다 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 2026년 HBM 물량은 이미 완판됐고 2027년까지 공급 부족 상태입니다. 시장은 하이닉스를 AI 시대의 필수 공급자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요, HBM 점유율이 지금 17% 정도입니다. 엔비디아 공급망에 한참 뒤처졌다가 최근에야 HBM3 공급을 시작을 했으니까요. 물론 HBM4에서 일시나노 공정을 업계 최초로 도입하면서 삼성이 돌아왔다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죠. 2026년 HBM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3배 증가할 걸로 전망을 좀 하고 있고요. 하지만 시장은 과거의 지각을 기억합니다.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둘째 이유는 사업 구조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는 순수 메모리 플레이어입니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60%에 육박하니까요. 소프트웨어 기업 수준입니다. 2025년 4분기 영업이익이 19조 원으로 예상치를 10% 이상 상회했고요. 집중도가 또 굉장히 높았죠. 반면에 삼성전자는 DS 부분 외에도 스마트폰이라든지 또는 TV, 가전이 다 있습니다. 2025년 4분기 역대 최대 실적인 20조를 찍긴 했지만 문제는 파운드리 사업부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죠. 2025년 연간으로도 적자를 기록했으니까요. 물론 적자폭이 크게 줄긴 했지만요. 세 번째 이유는 파운드리라고 하는 무거운 배낭이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아주 뼈아픈 지점이죠. SK하이닉스는 메모리에만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을 했습니다. 번 돈을 고스란히 HBM과 차세대 메모리에 쏟아부으면서 초격차를 만들었죠. 근데 삼성전자는 메모리에서 번 돈을 파운드리의 2나노 또는 1.4나노 공정 개발에 쏟아붓고 있죠. 문제는 여기서 터졌습니다. 수조 원 또는 수십조 원을 쏟아부었는데 파운드리의 점유율은 여전히 TSMC하고의 어떤 큰 격차를 보이고 있고 적자폭은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으니까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메모리에서 번 돈 파운드리의 밑빠진 독에 불 붙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죠. 하이닉스는 성장주 대접을 받는데 삼성전자는 가전도 하고 스마트폰도 하고 파운드리도 하는 정말 무거운 종합회사 대접을 받으면서 전체 기업 가치가 낮게 평가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글로벌 최고의 반도체 기업이고 막대한 자원이라든지 또는 기술력 갖고 있습니다. 또 HBM 기술 격차도 빠르게 따라잡고 있고 파운드리에서도 분명히 한 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2월 현재 AI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불은 HBM이고 그 불을 가장 먼저 지핀 건 SK하이닉스라고 하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투자자들은 기대보다 현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결코 멈춰 있는 기업은 아니죠. 이 거대한 공룡이 방향을 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 파괴력은 상상 이상일 테니까요. 조만간 HBM 경쟁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주고 파운드리에서도 놀라운 소식이 들려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이 삼성전자에 요구하는 건 어떤 부분인가요? 증권가하고 글로벌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삼성전자에 요구하는 어떤 숙제를 좀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 해결 안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박스권입니다. 숙제라고 하니까 좀 부담이 되죠. 숙제 첫 번째는 HBM4에서 추격자 꼬리를 떼고 선도자임을 좀 증명을 해야 됩니다. 가장 핵심은 바로 이번 달인 것 같아요. 2026년 2월부터 시작되는 HBM4 양산이죠. 그동안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물량을 선점하면서 주가 프리미엄 다 가져갔습니다. 시장은 이제 삼성한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 이번에 진짜 1등 할 수 있어? 라고요. 최근 리포트를 보면 삼성의 HBM4 공급 점유율이 최대 40%까지 올라갈 거라고 하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투자자들은 숫자를 직접 눈으로 보기 전까진 안 움직이겠죠. 2월 양산에서 수율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나오는지, 또 엔비디아의 차세대 루빈 동행에서 삼성이 얼마나 큰 파이를 갖고 오는지, 이 두 가지가 주가 20만 원 돌파의 첫 번째 열쇠라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 숙제로 가볼까요? 숙제 두 번째는요. 파운드리 2나노에서 빅피쉬를 낚아와야 하는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밸류에이션을 못 받는 가장 큰 이유는 파운드리가 돈은 엄청 쓰는데 손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시장은 삼성에 TSMC 말고 삼성을 선택한 글로벌 빅테크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거든요. 사실 애플까지는 아니더라도 퀄컴이나 엔비디아나 혹은 오픈 AI 같은 기업들이 우리 차세대 AI 칩은 삼성 2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어떤 단독 계약 소식이 들려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물량을 좀 나눠받는 게 아니라 TSMC의 대안이 아니라 삼성만이 할 수 있는 기술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증명이 필요한 겁니다. 2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에서 전력 효율이 TSMC보다 압도적이라는 게 실제 제품으로 증명이 되는 그런 순간 삼성 주가는 사실 멀티플 자체가 달라질 테니까요. 숙제 세 번째로 가볼까요? 세 번째 숙제는 AI 시대에 걸맞는 사업 포트폴리오라든지 또 기술의 삼성으로의 어떤 회귀 부분인 것 같아요. 시장이 궁금해하는 건 거대한 삼성전자가 정말 AI 시대를 어떻게 관통할 건가 달려 있거든요. 온디바이스 AI 전략의 어떤 성공적인 구현을 통해 사용자 경험을 어떤 혁신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고, 반도체 부분은 AI 칩을 만들고 또 모바일과 가전이 이를 활용해서 정말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는 선순환 구조를 사실 명확히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어떤 수익성 회복 뿐만 아니라 AI 관련되어 있는 어떤 고부가가치 제품들, 이런 쪽에서의 비중 확대를 통해 가지고요, 장기적인 마진 구조 개선에 대한 로드맵을 시장에 납득시킬 만큼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재무통들이 기술 결정력을 쥐고 있으니까 의사결정이 너무 느리다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좀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단행된 2026년 정기 인사를 보면 상무진을 전진 배치했는데, 이 상무진 전진 배치한 상무진들의 나이대를 보시게 되면 역대급입니다. 30대 상무진이 전진 배치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AI하고 로봇 부문을 독립시킨 건 아주 고무적인 신호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시장은 삼성전자가 관료주의를 벗어던지고 AI 솔루션 기업으로 완전히 체질 개선을 하는지 지켜보고 있거든요. 메모리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AI 전체 판을 짜는 회사라는 인식이 박혀야 비로소 하이닉스하고의 밸류에이션 격차가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여전히 세계 최고 기업 중에 하나 맞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좀 냉정하죠. 시장은 삼성전자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HBM 그리고 파운드리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그 어떤 AI 혁신이 삼성전자 전체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명확한 그림과 실행력으로 증명하라고 사실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숙제에 삼성전자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고요. 향후 몇 년간 삼성전자 주가 방향성이 여기에서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는 싸니까 언젠간 오른다는 믿음이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여전히 유효는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믿음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는 믿음이 아니라 확률이기 때문이죠. 언제 또는 얼마나 어떤 조건에서가 빠진 믿음은 투자가 아니라 전
도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할 진짜 희망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할 정말 희망은 싸다는 건 매력이 아니라 경고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싸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보석이 정말 흙탕물에 빠진 저평가고, 다른 하나는 물건 자체가 시대에 뒤처진 낙오인 거죠. 지금까지 삼성전자는 기다리면 결국 메모리 사이클이 돌아와서 돈을 벌어다주는 그런 회사였거든요. 하지만 2025년, 2026년 현재 시장에 판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범용 메모리가 많이 팔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AI 전용 칩을 더 잘 만드느냐의 싸움이 됐으니까요. 시장이 삼성전자에 낮은 밸류에이션을 주는 건 삼성이 가진 어떤 공장과 장비는 굉장히 많지만 거기서 나오는 제품들이 AI 시대에 얼마나 비싸게 팔릴지 의문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죠. 즉 과거의 잣대로 싸다고 판단하는 건 위험한 밸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언젠간 오른다의 어떤 전제 조건이 AI 시대의 리더십 확보로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언젠간 오르기 위해서는 AI 시대의 핵심 기술인 HBM이라든지 또는 파운드리에서 선두주자 혹은 최소한 빠른 추격자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HBM3E를 넘어서 HBM4 같은 차세대 HBM 기술 리더십을 되찾고, 또 핵심 고객사의 어떤 퀄테스트 통과라든지, 그리고 대규모 어떤 공급 소식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3나노나 2나노 같은 첨단 파운드리 공정의 안정적인 어떤 수율 확보하고, 또 엔비디아라든지 구글 같은 텍 기업들의 어떤 고객사의 어떤 수주 소식, 이러한 구체적인 성과가 시장 점유율 확대가 뒷받침되면 비로소 언젠가 오른다라고 하는 믿음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과거처럼 덩치와 안정성이라고 하는 프리미엄을 받기 어려운 시대라는 걸 인식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지금 초우량 기업의 의미도 사실 재정의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초우량 기업임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에서 초우량은 단순히 크다는 것을 넘어서요, 미래를 주도할 혁신 역량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는 그 대응 능력까지 포함된 그런 의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방대한 어떤 사업 포트폴리오가 안정성의 기반이 되기도 하지만 AI 시대에는 오히려 특정 테마의 모멘텀을 희석시킬 수 있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초우량의 정의가 안정적이지만 둔한 거인에서 거인이면서도 민첩하고 혁신적인 리더로 바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싸니까 언젠간 오른다라는 믿음은 삼성전자가 AI 시대에 맞는 성장 스토리하고 또는 구체적인 어떤 실행력을 보여줄 때 저는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순한 저평가가 아니라 어떤 혁신을 통해서 미래 가치를 창출할 잠재력이 저평가된 것이라는 어떤 확신이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막연한 믿음보다는 삼성전자가 HBM하고 파운드리에서 어떤 전략과 성과를 내는지, 그리고 온디바이스 AI를 통해 어떤 새로운 시장을 열어갈지 그 변화의 증거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투자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시기가 지금 시기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이제 한국 증시 요인보다 다른 부분이 중요해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삼성전자의 주가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키는 한국 증시 요인을 넘어서 글로벌 메가 트렌드라든지 또는 경쟁 구도, 여기 부분에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이제 코스피 지수보다 글로벌 AI 생태계를 봐야 하는지 몇 가지 핵심을 좀 짚어드리면요. 첫 번째 핵심은 글로벌 산업 생태계의 핵심 중추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단순히 한국의 대표 기업이 아니죠. 스마트폰이라든지 가전, TV 같은 B2C 영역에서는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소비자하고 직접 연결돼 있고, 반도체 영역에서는 전 세계 거의 모든 IT 기업의 심장을 만드는 B2B의 핵심 공급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은 한국의 GDP라든지 또는 코스피 지수보다 글로벌 경제 성장률 또는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그리고 어떤 데이터 센터의 투자 규모, 나아가서 AI 기술 발전 속도 같은 글로벌 거시경제 지표라든지 산업 트렌드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엔비디아의 GPU 판매량이라든지 또는
애플의 아이폰 판매량, 그리고 아마존과 구글의 클라우드 투자 계획 같은 전 세계 IT 공룡들의 움직임이 삼성전자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은 단순히 한국 기업의 성과를 넘어서 글로벌 IT 산업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요, 글로벌 AI 반도체 전쟁의 최전선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2026년은 명실상부한 AI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AI 시대의 핵심 전쟁터는 바로 반도체, 그 중에서도 HBM과 첨단 파운드리죠. 삼성전자는 이 AI 반도체 전쟁의 핵심 플레이어입니다. SK하이닉스, TSMC, 인텔, 마이크론,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업들하고 매일매일 피 튀기는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요. 삼성전자가 HBM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는지, 또는 파운드리에서 TSMC를 따라잡고 빅텍 고객들을 유치하는지 여부가 삼성전자 주가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 거죠. 단순히 한국 반도체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글로벌 AI 생태계의 패권을 누가 쥐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국내 증시에 유동성이라든지 수급 같은 단기적인 요인보다는요, HBM 콜 테스트 통과 여부나 또는 파운드리 2나노 수율 개선 소식 같은 반도체 기술 경쟁의 최전선에서 오는 뉴스 하나하나가 훨씬 더 강력한 주가 변동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삼성전자는 이제 지정학적 요충지죠. 미국하고 중국의 반도체 패권 전쟁이 2026년 현재 더욱 치열해지면서요. 삼성전자의 공장이 어디에 있고 미국의 보조금을 얼마 받느냐가 주가의 핵심 변수가 됐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비중을 보시면 그들이 한국의 내수 경기가 좋아서 삼성전자를 사는 게 아니라 글로벌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차이나 리스크를 피하면서 AI 반도체의 노출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싼 대안으로 삼성을 선택하거나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글로벌 반도체 업황에 먹구름이 끼면 삼성전자부터 매물이 쏟아지니까요. 반대로 한국 증시가 지지부진해도 글로벌 AI 열풍이 불면 삼성전자만 홀로 치고 나가는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 삼성전자가 국민주로서 한국 증시의 어떤 흐름에 일정 부분 동조했다라고 하면 2026년 현재 삼성전자는 글로벌 테크의 대장주로서 전 세계 IT 산업의 판도라든지 또는 AI 기술 경쟁의 향방, 그리고 복잡한 국제 정세의 영향을 훨씬 더 크게 받는 그런 기업이 됐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여러분들이나 저는 이제 한국 증시의 움직임보다는 글로벌 IT의 어떤 트렌드, 그리고 AI 반도체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어떤 경쟁 구도 같은 부분들, 그리고 국제 정세의 변화에 더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요. 삼성전자가 글로벌 AI 시대의 리더로서 그 위치를 확고히 한다라고 하면 한국 증시가 정말 조금 흔들리더라도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반대의 경우라고 하면 국내 상황이 좋더라도 사실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충분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코스피 5천 현재 국내외 증시 상황은 어떤가요? 과거 몇 차례 시장 상승 랠리와 달리 이번 상승세는 실적 개선과 어떤 체질 강화라고 하는 건전한 성장 기반 위에 있다라는 점이 좀 큰 차별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 코스피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동력은 단연 AI 붐과 이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어떤 펀더멘털 개선인 것 같거든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이 두 기업이 AI 시대의 핵심 수혜주로서 시장을 견인하고 있으니까요. HBM, 첨단 파운드리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들이 속속 들려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 전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핵심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들이 글로벌 AI 수요를 얼마나 충족시키냐에 따라서 코스피가 5천 또는 6천 또는 7천 포인트가 결정될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고요. 또 다른 동력으로는 정부 주도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단기적인 효과를 넘어서 기업들의 주주 환원 정책 강화라든지 또는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이어지면서 한국 증시의 장기적인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국내 증시의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가능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 국내 증시에서 경기 변동에 대한 민감한 전통 산업과 또는 일부 경기 민감주는 이번 랠리에서 상대적으로 좀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투자자들은 성장성이라든지 기술 혁신을 갖고 있는 미래 성장 산업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글로벌 정책 변화라든지 산업 트렌드에 부합하면서 장기적인 어떤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라고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 방산, 원전, 반도체, 바이오, 로봇, 컨텐츠 이런 쪽인 것 같아요.
하지만 마냥 낙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파른 상승 뒤에는 언제나 조정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코스피 상승의 상당 부분을 소수의 대형 기술주라든지 또는 반도체 기업들이 견인하고 있죠. 이들 기업의 실적이나 주가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지수 전체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은 항상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한국 경제는요, 수출 의존도가 높잖아요. 글로벌 경제 상황에 상당히 민감한데, 그래서 미국이나 또는 중국 같은 어떤 주요 경제 대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과 또는 유가 급등 같은 예측 불가능한 어떤 외부 변수는 언제든지 코스피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코스피 5000 시대에는 국내만의 흐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글로벌 증시의 어떤 대세 상승 흐름과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술주 강세가 사실 그 배경인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AI 기술을 선도하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이들의 주가는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으면서 다우지수라든지 아니면 S&P 500, 나스닥 같은 주요 지수의 사상 최고가 경신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AI 관련 기업들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리고 2025년을 거치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의 인플레이션 통제 노력이 성과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2026년에는 기준금리가 완만하게 인하될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좀 형성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 낮춰지겠죠. 그리고 투자 심리를 개선해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돈이 다시 위험자산으로 흘러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메모리 반도체는 물론 AI 칩 같은 시스템 반도체 전반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요, 글로벌 반도체 산업 전체가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라고 하는 평가 지배적이죠.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국내 기업들에게도 직접적인 호재로 작용하겠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증시 역시 리스크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라든지 또는 중동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긴장감, 지정학적 리스크는 언제든지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의 핵심 표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지나치게 가파르다라고 하는 어떤 버블 논란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지면 사실 작은 악재에도 큰 조정을 겪을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 에너지 가격의 불안정이라든지 또는 공급망 이슈 같은, 또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 경우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가 되면서 어떤 증시 정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코스피 5000 시대를 이끌고 있는 국내외 증시의 가장 큰 힘은 AI 혁명과 실적, 밸류업에 따른 어떤 기업의 펀더멘탈 개선 부분인 것 같아요. 글로벌 경기 회복과 금리 인하 기대감도 긍정적인 분위기를 더하고 있죠. 하지만 삼성전자 주가도 국내 증시 요인보다는 글로벌 AI 반도체 경쟁 구도라든지 또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부분들은 강조드렸잖아요. 지금의 증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나친 쏠림 현상과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의 재점화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어떤 변수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사실 냉철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 지금 구간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정 업종 대형주만 크게 성장하고 나머지는 소외되는 모습이 뚜렷합니다. 리스크가 될 수 있을까요? 우선 팩트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코스피가 얼마큼 올랐냐면 한 24% 올랐습니다. 24% 오르는 동안 대형주가 얼마큼 올랐냐면요, 25% 올랐어요. 거의 비슷하게 올랐죠. 근데 중소형주는 몇 퍼센트 올랐냐? 10% 정도밖에 안 올랐습니다. 거기에 소형주는 5% 올랐어요.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이 650조를 넘어서면서요, 최근에 코스닥의 전체 시총이 얼마였냐면 최근에 가장 높이 올랐던 게 630조였거든요. 한 종목이 코스닥 전체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건 단순한 양극화가 아니라 구조적 전환의 초입인 것 같아요. 2025년 코스피가 전기전자는 한 120% 상승했고요. 기계장비도 거의 비슷하게 한 130% 상승합니다. 증권 같은 경우에는 100% 올랐고, 운송장비 같은 경우에는 한 70%까지 상승했거든요. 반도체만 오른 게 아닙니다. 거기에 조선, 방산, 전력기기까지 다 올랐습니다. 핵심은 2023년 이후에 세계 경제가 회복하는 모습이 V자가 아니라 K자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세를 지속하는 국가하고 산업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곳도 있고, 이들 간의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시장은 왜 이런 쏠림 현상이 심해졌냐면 과거 시장에 낙수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주가 가면 중소형주도 과거에는 따라갔거든요. 하지만 현재 우리는 승자 독식의 정점에 서 있지 않나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AI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잖아요.
HBM3라든지 2나노 공정이 본격화되면서 실적으로 증명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의 안드로메다급의 그 사이즈가 벌어진 거죠. 또한 금리가 안정세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확실한 성장 담보가 있는 메가캡으로만 몰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종목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모르는 종목에 모험하느니 차라리 1등주에 태우겠다라고 하는 심리가 지배적이니까요. 그럼 이게 과연 리스크냐?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회도 가능합니다. 리스크 관점에서 볼까요? 시장의 건정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수의 종목에만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이 쏠리면 시장의 기반이 좀 취약해지죠. 이들 대형주에 조금이라도 악재가 발생하면 시장 전체가 크게 출렁거릴 수 있는 불안정성이 커지죠. 마치 거대한 건물 전체가 몇 개의 기둥에만 의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결과니까요. 그리고 밸류에이션 버블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것은 맞지만 일부 종목들은 이미 미래에 또는 그 먼 미래에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땡겨왔으니까요. 2025년 말 또 2026년 초에 쏟아진 리서치 보고서들 중에서 단기 과열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본질 가치라든지 또는 시장 간의 괴리가 심화될수록 조정의 폭은 깊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거시경제하고의 괴리도 발생하는데요. 소수 대형주 덕분에 지수는 높지만 실물 경제 전반의 체감 경기는 좋지 않은 착시 효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책 당국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쳐서요, 잠재적인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의 관점에서 좀 보자고요. 대형주들이 바로 우리 경쟁의 엔진이죠.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이죠. 이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들의 혁신이 장기적으로 다른 산업으로 확산이 되면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고 결국 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울 잠재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AI 칩에서 AI 서버로 또는 AI 소프트웨어로 다음에 AI 서비스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대한 성장 사이클은 이제 시작이니까요. 그리고 소외된 기업들 중에서도 진짜 저평가되어 있지만 탄탄한 기술력이라든지 또는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알짜 기업들을 찾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외면받지만 대형 주발 혁신의 어떤 파고가 점차 작은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 미칠 때를 대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묻지마식 추격 매수는 사실 금물이지만 지금처럼 시장이 편중된 어떤 시기에는 더욱더 종목이라든지 또는 섹터에 대한 깊은 이해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왜 이 기업이 성장하고 시장에서 주목을 받느냐, 이 기술이 미래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하시고 답을 찾아가야 되는 시기가 지금 시기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립니다. AI 및 반도체 화랑 속에서 저평가당한 주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작이 아직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섹터라든지 또는 진짜 숨은 보석 같은 종목들을 좀 말씀드려보면 우선은 액침 냉각 정도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지금 엔비디아 블랙웰 시리즈 이후에 초고성능 서버들은 공기로 식히는 게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열을요. 여기서 가장 앞서 나가는 국내 기업은 단연 GST입니다. 왜 대장이냐면 이 GST는 원래 반도체 공정용 칠러 분야 쪽에서 강자였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3년 전이죠. 3년 전부터 준비했었던 게 어떤 거냐면 일상형과 이상형 액침 냉각 시스템이거든요. 그게 지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부터 글로벌 데이터 센터 기업들하고 실증 테스트를 끝냈고요.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공급 계약 소식 들려오기 때문이죠. 투자 포인트로 보면 냉각 효율을 40% 이상 높이면서요, 전력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력. 이게 바로 AI 전기 먹는 하마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열쇠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기존의 칠러 매출이라고 하는 정말 탄탄한 기초 위에 액침 냉각이라고 하는 강력한 성장 엔진을 달았으니까 이 분야 대장주로 손색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유리기판 쪽인 것 같아요. 유리기판은 반도체 패키징의 어떤 판을 바꾸는 혁명이거든요. SKC의 자회사 앱솔릭스가 공장을 돌리고 인텔이 도입을 선언한 지금 장비 쪽에서 가장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대장은 필옵틱스인 것 같습니다. 왜 대장이냐면 유리는 아주 미세하게 깎고
구멍을 뚫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필옵틱스가 세계 최초로 유리기판용 TGV용 레이저 시각 장비를 양산에 성공을 해서 공급한 전력이 있죠. 2026년 현재 삼성전기와 인텔 같은 주요 거인들이 유리기판 라인을 증설할 때 필옵틱스의 레이저 장비 없이는 공정 자체가 안 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 얘기죠. 투자 포인트는 단순히 기대감만이 아닙니다. 유리기판 테마가 불 때마다 먼저 움직이는 건 대장의 탄력을 통해서 움직이겠죠. 디스플레이 레이저 기술에서 다져온 노하우가 반도체 최첨단 패키징으로 전유되면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명실상부한 반도체 핵심 장비주로 재평가받을 준비를 좀 마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업은요. 메모리의 한계를 부수는 CXL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CXL은 우리가 주도한다라고 선언한 이후에 그 생태계에 실제 매출이 가장 빠르게 찍히는 종목이 바로 네오셈이거든요. 왜 대장이냐면 아무리 좋은 CXL D램을 만들어도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사를 해야 팔리는 거잖아요. 네오셈은 CXL 1.1 또 2.0을 넘어서 2026년 현재 CXL 3.0과 3.1 차세대 검사 장비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CXL 전용 테스트를 양산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거든요. 근데 그 네오셈이 최전선에 있다는 거죠. 투자 포인트는 CXL은 HBM의 다음 타자인 것 같습니다. HBM이 특수 목적용 반도체라고 하면 CXL은 모든 서버 D램의 표준이 될 그런 기술이니까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CXL 양산 비중을 늘릴수록 네오셈의 검사 장비는 정말 불티나게 팔려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여서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확실한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GST, 필옵틱스, 네오셈은 단순히 이름만 있는 종목들이 아니고요. 2026년 현재 반도체의 3대 난제라고 볼 수 있는 열, 미세화, 그리고 용량을 해결해주는 솔루션을 가진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세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상법 개정 배당 정책 변화는 얼마나 중요한 변수인가요? 먼저 상법 개정부터 좀 볼까요? 최근 이제 국회를 통과해서 지금 시장을 좀 뜨겁게 달구고 있는 상법 개정의 핵심은 이사회의 어떤 충실 의무 대상을 사실 주주로 확대하는 거잖아요. 이게 왜 우리 반도체 투자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중요할까요? 과거를 보면 반도체 예를 좀 들어보게 되면요. 기술은 세계 1위인데 주가는 왜 늘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묶여 있었냐? 핵심 사업부를 툭 하면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따로 상장시켰거든요. 대주주 일가 배불리는 합병안 내놓으면서 개미 투자자들 피눈물 나게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2026년은 좀 다르죠. 이사들이 대주주의 이익만 챙기다가 소액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면 법적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이 함부로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의사결정 못하겠죠. 최근 증권사 보고서를 보면 이 법안 통과 이후에 외국인의 자금이 한국은 이제 좀 믿을만하다라고 하면서 대거 유입되고 있다고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체감하는 최근 지수의 견인 동력인 것 같습니다. 더 파괴적인 건요. 3차 상법 개정안은 신규 취득된 자사주의 경우 1년 이내에 소각 의무하고 기존 보유 자사주도 1년 이내에 소각이 원칙이지만 6개월 추가 유예를 뒀다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최근 10년간 코스피 시장은 구조적으로요. 주식 수가 증가하는 EPS 성장을 제약해 왔습니다. 자사주 소각 법안이 통과가 되면 코스피의 상장 주식 수는 연평균 1% 감소할 걸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코스피의 밸류에이션 재평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같은 이익이 더 적은 주식수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당 순이익이 자동으로 올라가겠죠. 다음은 배당 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증시가 과거 10년 동안, 그러니까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동안 배당 성향이 26%였습니다. 비교를 해볼게요. 미국이 얼마였냐면 42%였습니다. 일본 36%였거든요. 한참 낮죠. 더 충격적인 건 최근 10년 기준 한국 기업의 주주 환원율 같은 경우에 평균 29%였어요. 미국이요. 100%에 가까운 92%였습니다. 선진국이요. 평균이 68%입니다. 창피하죠. 왜 이렇게 됐냐면 사실 세금 구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다른 금융소득하고 합산해서 최고 45%의 종합소득세율로 적용됐으니까요. 그러니까 대주주 입장에서 배당하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죠? 세금 폭탄.
그거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 현금 쌓아두고 배당은 안 하는 거죠. 근데 여야가 올해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데 합의했고 뭐 50억 원 이상 구간도 신설했으니까요. 근데 실제 효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배당 성향 25%를 기록하면서 정부가 정한 고배당 상장사 요건을 충족했고 4분기에 삼성전자가요. 일주 배당금을 전년 동기는 363원 했었는데 요번에 566원으로 대폭 상향을 합니다. 왜 지금 이게 가장 큰 변수인지 말씀드리면요. 엔비디아가 상승하고 AI가 화랑인데 어떤 종목은 날아가고 있고 어떤 종목은 제자리에 있거든요. 물론 기술력의 차이도 있겠지만 결정적인 건 밸류 프로그램이 얼마나 진심이냐의 차이가 주가의 차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2026년 현재 기관하고 외국인은 단순히 EPS만 보지 않습니다. 이 회사가 벌어들인 돈, 즉 이 쌓인 돈을 주주에게 얼마나 투명하게 돌려주느냐를 지표화해서 투자 비중을 정하고 있으니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이 기술은 좋은데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고 배당에 인색하다? 그럼 그 종목은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반면 상법 개정에 맞춰서 이사회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자사주 소각을 발표하는 기업은 바로 2026년 슈퍼스톡이 될 후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다시 보기 시작했나요? 현 시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외국인들의 시각은 왜 중요한가요? 2026년 현재 외국인은 코리아 2.0을 사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증권사의 어떤 수급 리포트를 보게 되면 2025년 하반기부터 심상치 않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2026년 1월 기준으로 외국인 코스피 보유 비중이 5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쏟아지고 있죠. 2025년 하반기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약 20조 순매수를 좀 보였거든요. 그리고 올해 1월 달에만 7조 원 정도의 순매수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으로 한번 가볼까요? 2024년에 한 해 동안 외국인이 약 2조 원 규모의 매도를 기록한 거하고 완전히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들이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시스템의 업그레이드에 베팅을 하고 있지 않나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외국인이 컴백 코리아를 외치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부라든지 기업들 간의 강력한 의지 때문인 것 같아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은 최신 뉴스에서도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은 기업들의 주주 환원 확대라든지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 골자인데 이게 외국인들에게는 한국 시장의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강력한 신호로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는 엔비디아라든지 오픈 AI 같은 거인들이요. 아무리 똑똑한 정말 AI를 만들어도 결국 그걸 돌릴 그릇은 한국에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HBM4라든지 또는 CXL, 유리기판 같은 이 모든 첨단 기술이 2026년 지금 한국에서 꽃을 피우고 있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AI 시대에 돈을 벌려면 한국 반도체 생태계는 필수 포트폴리오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까요? 현 시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외국인들의 시각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심판이자 나침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가 멀티플을 결정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끼리 아무리 이 주식이 싸다고 외쳐봐야 소용없죠. 글로벌 기준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이 이 회사는 거버넌스도 좋고 기술력도 좋으니까 PER을 한 20배 정도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인정해버리면 이렇게 되면 비로소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 전개되고 있는 코리아 밸류업의 완성은 결국 외국인의 손가락 끝에 달려있지 않나 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외국인들의 시각, 정보의 질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외국인들은 전 세계 AI 공급망을 통틀어 보고 있는데요. 그들이 삼성전자를 사고 또는 GST라든지 아니면 네오셈 같은 소부장을 산다라고 하는 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향후 2년, 3년 발주 계획을 이미 어느 정도 파악했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외국인들의 수급은 미래 실적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고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기회의 땅으로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2025년부터 시작된 이 흐름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한국 반도체에 어떻게 보면 압도적인 기술력 또 상법 개정이라고 하는 제도적인 혁신이 만난 구조적인 상승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외국인들이 아스팔트의 길을 현재 닦아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 위에서 가장 좋은 차를 골라 타고 끝까지 가면 됩니다. 외국인 시각의 시장을 보면 리스크는 줄 수 있고 수익은 선명해질 테니까요. 조정 가능성은 없나요? 지금 시장에서 조심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지금 증권가 최근에 나온 보고서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올해 상고 하저 흐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 가능성은 폭락이 없더라도 건강한 숨고르기는 필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시장이 끝났다라고 하는 신호가 아니라 빨리 달린 차에게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5년 우리 반도체 수출 사실 역대급이었습니다. 근데 2026년 들어와서 상반기는 아니더라도 하반기로 갈수록 이 성장 기울기가 좀 완만해질 거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는 선반영이잖아요. 실적이 좋아도 더 좋아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들면 시장은 가차없이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내고 있죠. 또한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내렸다가 2026년 중반을 기점으로 인하 사이클 멈출 가능성 크잖아요. 돈의 흐름으로 올랐던 장세가 실적의 시험대에 서게 되는 시점이 바로 올해 하반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주가를 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가요, AI에 돈을 수십조 원 쏟아부었는데 정작 클라우드 매출 성장세가 시장 기대치를 밑돌자 주가가 480불에서 하루 만에 430불까지 10%가량 폭락합니다. 이게 시장에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지금까지 AI에 투자한다라고 하는 말만 들었어도 주가는 올랐지만요. 이제 시장은 그래? 그러면 그래서 돈은 언제 얼마나 어떻게 벌었어? 라고 묻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시장에서 조심해야 될 첫 번째 AI에 대한 ROE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대비 수익이죠. 올해 2026년은 빅테크 기업들이 쏟아부은 돈의 결과물이 실적으로 증명되어야 되는 그런 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만약 엔비디아 칩은 사가는데 그 칩으로 돌리는 서비스가 돈을 못 번다? 그런 빅테크들이 설비 투자를 줄일 거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직격탄이 되겠죠. 둘째는 전력과 인프라라고 하는 물리적인 벽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잘 만드는데 이걸 돌릴 전기가 모자라고 데이터 센터 열을 못 식혀서 가동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보고서를 보게 되면 에너지 병목 현상이 AI 성장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세 번째는 거시경제 환경인 것 같아요. 아무리 기업 실적이 좋아도 금리 인상이라든지 또는 경기 침체 우려, 거기에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거시경제 악재가 겹치면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2026년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과 함께 주요국에서의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이 여전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런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지표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오늘 이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지표냐면 AI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가이던스하고 수주 동향이에요. 실적 가이던스, 수주. 단순히 과거 실적보다 미래에 대한 어떤 기업의 전망이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엔비디아라든지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시장을 이끄는 핵심 기업들의 분기별 실적 발표하고 향후 매출 그리고 이익 가이던스를 면밀히 살피셔야 됩니다. 가이던스가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하거나 예상치 못한 수준 지연 소식이 들려온다라고 하면 시장 전체에 조정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요. 2026년은 AI 반도체 수요가 얼마나 지속될지 가늠하는 게 정말 중요한 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보셔야 될 지표. 미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예요. 2026년에도 연준의 통화정책은 글로벌 유동성이라든지 또는 투자 심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표거든요. 근원 인플레이션 동향을 좀 잘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라든지 정책의 어떤 방향 전환 가능성 늘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폭 확대라든지 정상화에 대한 여부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가늠하는 정말 중요한 선행 지표거든요.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금리가 예상보다 높게 유지되거나 다시 상승할 경우에 성장주의 밸류에이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어떤 성과라든지 또는 법적 제도와 여부인 것 같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핵심 변수 부분인데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정부의 의지 표명 단계를 넘어서 기업들이 실제 주주환원 정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행하는지,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라든지 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같은 내용이 상법 배정을 통해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제도화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 밸류 프로그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후퇴한다라고 하면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실망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 분명히 있겠죠. 이렇게 되면 시장 전체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2026년 주도주는 무엇일까요?
2026년의 주도주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주도 섹터부터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주인공은 반도체하고 전기, 로봇으로 이어지는 AI의 완성 섹터인 것 같아요. 2026년은 AI가 좋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가는 장이 아니죠. AI가 돈을 얼마나 벌어오느냐 숫자로 증명하는 해거든요. 반도체는 이제 단순히 HBM을 넘어서 CXL이라든지 또는 뭐 유리기판이 실적의 핵심이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이미 HBM4 체제로 완전히 안착했고 그 밑단에 CXL이라든지 유리기판 같은 기업들이 장비를 미친 듯이 깔고 있으니까요. 또 인디바이스 AI가 로봇이라든지 또는 전자기기에 박히면서 시스템 반도체의 제2의 전성기 충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잡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전기라든지 유틸리티 같은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먹는 하마기 때문에 작년까지 변압기가 대장이었다라고 하면 올해는 2026년은 SMR이 주도주가 될 확률이 좀 큽니다. 전기 없이는 AI도 없다라는 논리가 시장을 지배하면서요. 전력망이라든지 또 ESS 관련 유틸리티가 아니라 성장주 이쪽에서의 대접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한 축은 로봇인 것 같아요. AI의 어떤 뇌가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몸통이 움직이겠죠. 2026년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장에 본격 투입되는 원년이 아닐까 싶고요. 정밀 제어 부품이라든지 감속기 테마는 이제 실체가 있는 매출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 섹터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한국의 방패와 창 섹터인데요. 조선업과 방산 부분인 거죠. 조선업은 반도체만큼이나 혁명적인데요. 친환경 선박 어떤 교체 주기가 2026년 피크를 찍고 있죠. 뭐 암모니아라든지 액체 수소 운반선 같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나라 빅3가 독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군의 MRO 물량이 한국으로 쏟아지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전환점이 바로 2026년이 아닐까 싶습니다. 방산 섹터로 넘어가면 폴란드 수출은 사실 예고편이었습니다. 이제 루마니아라든지 중동 그리고 뭐 동남아까지 K방산은 표준이 됐습니다. 단순한 하드웨어가 아니라요. 무기체계 어떤 소프트웨어라든지 드론봇 중심의 고부가치 수출이 늘면서 영업이익률이 제조 원가 수준을 넘어섰죠. 세 번째 주인공은 부활과 진화를 알리는 2차 전지하고 엔터 쪽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2차 전지는 지독했던 캐즘이 끝나가고 있죠. 하지만 예전처럼 다 가는 그런 장이 아니고 전고체 배터리의 양산 라인을 앞잡았거나 또는 LFP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ESS 쪽에서의 밸류체인의 독보적인 기업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또 리튬 가격이 안정되면서 양극재 기업들의 수익성이 정상화되는 그런 회복의 해가 올해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엔터 섹터는 이제는 단순히 앨범 파는 시대는 끝났죠. AI 버추얼 아티스트와 또는 팬덤 플랫폼의 유료화가 아마 핵심이지 않을까 싶고요.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AI 보이스하고 그리고 대화하는 서비스가 지금 실적으로 찍히고 있습니다. 콘텐츠하고 기술이 결합된 엔터주들이 다시 한번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2026년 중요한 건 승자 독식 현상이 심화될 거라고 하는 점이죠. 각 섹터 내에서도 명확한 기술 우위 또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그리고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훨씬 더 큰 성장률을 이룰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무조건적인 섹터보다는 각 섹터 내에서 진정한 리더를 찾아내는 해안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섹터를 키워드로 말씀을 좀 드리면 조방원, 반바지로, 컨 조선, 방산, 원전,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로봇의 컨텐츠 이렇게가 올해 2026년의 키워드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촬영일 기준 하이닉스 주가 85만 원이고 현재 7만 원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SK하이닉스 주가가 90만 원대를 넘나들면서 오늘 촬영하는 날이 2월 2일이거든요. 근데 2월 2일에 보니까 85만 원 중반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황제주라고 하는 일명 100만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85만 원 또는 90만 원이라고 하는 숫자의 진짜 의미하고 앞으로의 향방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왜 그렇게 급등한 거냐? 1월 28일 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적이 발표가 됐죠. 역대급 실적이었으니까요. 연간 매출이
매출이 약 한 100조 가까이 97조 원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무려 50조 가까운 47조 나왔으니까요. 거기에 영업이익률도 50%에 가까운 49%. 근데 더 놀라운 건 4분기 실적이에요. 매출이 30조를 넘고 영업이익이 19조까지 나왔는데 영업이익률이 무려 60%에 가까운 58%였으니까요.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을 추월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계 판도가 사실은 완전히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실적이 왜 이렇게 폭발한 거냐? 크게 두 가지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HBM, 그러니까 AI 메모리인데요. HBM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2배 이상 성장을 했고 SK하이닉스는 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 체제 갖췄죠. 또 엔비디아랑 연간 공급 계약까지 확정했으니까요. 두 번째는 범용 D램 쪽인 것 같아요. 여기가 진짜 황금알인인데요. 왜냐하면 지난 1년 동안 메모리 업체들이 HBM 생산에만 몰두하면서 범용 D램 생산 여력이 확 줄었으니까요. 그래서 4분기에만 범용 D램 가격이 50% 뛰었습니다. 스마트폰이라든지 또는 노트북, PC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품귀 현상이 일어난 거죠. 증권가에서는 올해 범용 D램의 수익성이 HBM을 뛰어넘을 거다라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증권가들의 목표 주가는 어떨까요? 최근에 나온 SK증권 같은 경우에 기존의 목표 주가가 100만 원이었는데요. 50% 상향해서 150만 원으로 책정하고요. 맥쿼리는 140만 원, 삼성증권도 130만 원, 평균 대충 한 110만 원에서 130만 원 내외 정도로 증권가의 목표 주가가 설정이 되는데요. 지금 주가가 80만 원 중반대에 있으니까 지금보다 3, 40만 원 이상은 더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올해 실적은 어떻길래 이렇게 증권사들이 높게 잡은 걸까요? 증권사마다 조금 다른데 2026년 올해 영업이익을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135조,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137조, 한화증권은 110조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 공통점이 뭐냐? 모두가 100조대를 훌쩍 넘는다는 거죠. 한국 기업 역사상 연간 영업이익이 100조 원을 넘긴 회사는 그동안 없었거든요. SK하이닉스가 처음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확신하느냐? 첫 번째는 메모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건 스탠리가 2026년 D램 평균 가격이 약 60% 이상 높아질 거다. 거기에 낸드도 70% 이상 상승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둘째는 올해는 마찬가지로 공급 부족이 계속될 거고 심지어는 2027년까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USB 쪽에서는 올해 AI 관련되어 있는 설비 투자 규모를 800조 이상으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 알파벳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140조 원 이상 쏟아부을 예정이니까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계속 폭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HBM 독점 체제가 더 강화된다라는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HBM 시장 점유율이 지금 몇 퍼센트냐면 60에서 70%거든요. 그런데 HBM4에서 또 엔비디아 공급 물량을 70%로 차지할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USB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2월에는 HBM4 양산이 본격화되는데 경쟁사보다는 조금 앞서 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좋은 얘기만 했네요. 그럼 리스크는 없냐? 모든 증권사가 사실 입을 모아 얘기하는 게 단기 조정 가능성입니다. 주가가 너무 빨리 올랐으니까 2025년 1월에 17만 원에 시작했었던 SK하이닉스 주가가요 90만 원까지 폭풍 급등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2분기 3분기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조종이 올 수 있지 않나라고 바라보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미국 트럼프 관세 리스크도 있긴 하죠. HBM이 미국 빅테크들의 AI 경쟁력이라든지 또는 그 부분들과 직결되는 전략 제품이기 때문에 고율 관세 적용될 가능성이 사실은 낮습니다. 결론은 100만 원 돌파는 어떻게 보면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 싶고요. 또한 증권사의 평균 목표 가격이 지금 120만 원 또는 130만 원 정도 부근이기 때문에 여기 목표가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2026년 영업이익 100조 원 이상 확실하고 그리고 2027년까지 슈퍼사이클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앞서 증권가의 목표 가격인 120만 원, 130만 원 충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가격대 아닐까요? 그리고 HBM 독점과 범용 D램의 품귀 현상이라고 하는 이중 성장 엔진을 갖고 있고 또한 재무 건전성에 대한 부분들이 완벽하게 꾸려지고 있고 주주 환원도 최상급이니까요. 단기 조정 올 때 추가 매수 기회로 삼으시고 장기 관점으로
분할 매수하시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SK하이닉스는 지금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파트너입니다. 앞으로 AI가 더 발전할수록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죠. 황제주는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의 반등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번 상승은 이전과 어떤 점이 다를까요? 결정적으로 세 가지가 좀 다른데요. 그 첫 번째는 수요의 성격이 완전히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런 슈퍼사이클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2017년, 2018년 경이었죠. 이때는 주로 데이터 센터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클라우드 서버 증설 붐이 일면서 메모리 수요가 폭증했는데 사실 이건 일시적인 거였거든요. SK하이닉스가 직접 말한 건 현재 수요가 AI 패러다임의 전환에 힘입어서 훨씬 더 폭넓은 응용처에 기반을 하고 있고 과거 2017년 그리고 2018년 슈퍼사이클과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과거엔 단순히 서버 증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AI 서버라든지 또는 일반 서버라든지 그리고 온디바이스 AI라든지 또는 뭐 자율주행 또 로보틱스까지 응용처가 엄청나게 넓어졌다는 거죠. 한두 개 산업이 잘 돼서 오르는 게 아니라 AI라고 하는 거대한 패러다임 속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전 산업의 필수가 됐다는 겁니다. 이건 과거랑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요. 공급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 슈퍼사이클의 문제는 뭐였냐면 호황기 때 업체들이 설비 투자를 확 늘리거든요. 그러면 공급이 폭증하면서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락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불황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호황, 불황 사이클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게 구조적으로 좀 불가능해졌습니다. 왜냐하면 HBM 웨이퍼 한 장을 생산하는 과정 속에서 표준 DDR5 웨이퍼 3장 분량의 생산 손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SK하이닉스가요. HBM을 더 많이 만들수록 전체 메모리의 공급량이 줄어든다는 뜻이죠.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과거엔 설비만 늘리면 공급이 쫙 늘어났는데 지금은 돈이 많이 남는 HBM을 만들려면 범용 D램을 덜 만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HBM 가격도 높고 범용 D램 가격도 동시에 오르고 있으니까요. 이런 구조가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최근 SK하이닉스가 뭐라고 했냐면요. HBM의 생산 비중이 확대되면 D램 공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이런 특징들이 D램의 공급 증가를 구조적으로 제약한다. 그러면서 메모리 슈퍼사이클 장기화를 뒷받침할 거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세 번째는요. SK하이닉스의 기술력이 정말 압도적입니다. 이게 과거와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2017년, 2018년 당시에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따라가는 패스트 팔로워였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가는 길을 따라가기 바빴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HBM은 SK하이닉스가 2013년에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그런데 삼성전자가 HBM2에서 성공하고 나서 2019년에 개발을 좀 축소하죠. 이때 SK하이닉스도 당연히 삼성을 따라갈 수 있었는데 안 따라갔습니다. 계속 개발을 밀어붙였죠. 왜냐하면 엔지니어들에게 HBM은 세계 최초 개발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붙어있는 그런 제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포기 안 했습니다. 결과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2025년 기준 SK하이닉스가 HBM 시장 점유율 50% 이상으로 압도적 1위잖아요. 2026년 엔비디아의 차세대 루빈 플랫폼에 탑재될 HBM4 시장에서도 SK하이닉스가 약 한 70% 정도의 점유율 달성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023년 이후에 하이닉스의 HBM은 매년 매진 상태거든요. 이제는 일반 D램이라든지 또는 낸드 플래시까지 완판 행세에 가열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2026년 물량까지 이미 다 팔렸죠. 과거 사이클에서는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분기마다 가격이 좀 출렁거렸지 2년 내지는 3년치 물량이 미리 팔린 적이 없었거든요. 마지막으로 보면 실적 규모를 좀 비교해 볼까요? 2017년 슈퍼사이클 때의 연간 영업이익이 얼마였냐면 약 한 13조였어요.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엄청난 거다라고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굉장히 박수를 쳤거든요. 근데 2025년 영업이익이 얼마냐면 47조 나왔죠. 3배 좀 넘는 수치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2026년 전망은 증권사마다 좀 다르지만 적어도 100조 원대에서 많게 보는 곳은 147조 원까지 보고 있으니까요. 과거 사이클이랑 스케일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상승은 과거의 반복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게임이죠. AI라고 하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 SK하이닉스는 더 이상 2인자가 아니라 메모리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자리 잡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하이닉스 주가의 전제 조건은 HBM이 계속 팔린다는 가정인 것 같은데요. 이 가정이 무너질 수 있는 변수도 존재하나요? 네, 맞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의 핵심 전제는 HBM이 최소한 2027년까지 품귀 현상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게 100% 확실한 미래냐? 아니죠. 변수는 분명 존재합니다. 몇 가지 리스크를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리스크는 AI 거품론이죠. 사실 2025년에 몇 차례 AI 거품론이 좀 불었죠. 여름을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025년 여름에 마이클 버리라고 하는 유명한 펀드 매니저가 엔비디아 공매도 포지션을 공개하면서 SK하이닉스 주가가 25만 원대로 폭락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끝이 아니고 겨울 2025년 12월 달에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AI 산업이 거품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인정하면서 또 한 번 흔들렸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거품이 나올 때마다 주가는 일시적으로 흔들렸지만 결국 다시 회복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수요는 거품이 아니었으니까요. 이때 SK하이닉스가 뭐라고 했냐면요. HBM, DRAM, 낸드 플래시 물량이 이미 완판됐다라고 밝혔으니까요. 2026년 물량 다 팔렸다. 그러니까 거품이었다라고 하면 이게 가능했겠냐고요. 하지만 절대 방심하면 안 되는 부분들도 분명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구글 또는 아마존 같은 빅텍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투자 대비 수익인 ROI 이게 문제예요. 만약에 2026년 하반기에 빅텍 기업들이 이런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어놓은 데이터 센터부터 돌려보고 추가 구매는 우리 나중에 하자 뭐 이런 속도 조절에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럼 HBM 수요는 순식간에 얼어붙겠죠. 이건 분명한 리스크입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경쟁사들의 추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60%에서 70% 정도 점유율로 압도적이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랑 마이크론도 가만히 있지 않죠. 삼성전자가 2025년 3분기에 드디어 엔비디아의 공급망에 진입을 했고 HBM4 같은 경우에 올해 2월부터 양산 출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으니까요. 마이크론도 수율이 잡혀서 미국의 어떤 정부의 보조금을 등에 업고 캐파를 만약에 무식하게 늘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가격 떨어지겠죠. 이러다 보니까 골드만삭스가 HBM 공급 과잉으로 2026년 가격이 한 10% 정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반도체 역사는 늘 공급 과잉으로 무너졌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회사들이 HBM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뛰어든 만큼 SK하이닉스가 예전과 같은 어떤 점유율을 가져가기는 좀 어려울 걸로 보여지고 있고 점유율이 떨어지면 실적도 영향받을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 리스크는 미국의 어떤 대중국 빗장이라든지 또는 CXL 쪽에서의 부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AI 반도체 규제를 더 조이고 있거든요. 이제는 GPU 위치 추적까지 한다는 그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 시장이 완전히 막히면 엔비디아도 하이닉스도 타격이 불가피하겠죠. 그래서 하이닉스는 HBM의 핵심인 그 최첨단 D램 제조하고 또는 고난도 패키징 그리고 보안과 기술적 난이도 때문에 중국 우시 공장이 아니라 한국의 이천 공장이죠. 한국의 이천 공장의 M16 그리고 청주의 M15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타격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SK하이닉스 전체 D램 생산의 약 40%가 중국 우시 공장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만일 우시 공장이 막히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한국의 첨단 라인을 범용 D램 생산으로 돌려야 하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HBM 생산 캐파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또한 HBM이 너무 비싸니까 업계에선 CXL 같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효율적인 어떤 대안에 대한 기술의 박차를 좀 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HBM이 없어도 AI 돌릴 수 있다라는 솔루션이 나오면 SK하이닉스의 무기는 힘을 잃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메모리 반도체인데도 최근 시장은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를 더 공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무엇인가요? 지금 시장이 하이닉스를 더 높게 평가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압도적인 HBM의 어떤 선점 그리고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존재감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물론 훌륭하지만 여러 사업 부분의 어떤 분산 효과라든지 또 HBM 시장의 추격자 입장에서 시장의 기대감이 조금 덜한 거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면 다 똑같은 줄 알지만 지금 시장은 완전히 두 갈래로 쪼개졌습니다. 범용 제품 레거시 메모리하고 인공지능을 위한 맞춤형 메모리, 요 두 가지로 분리가 됐죠. 여기에서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높게 점수를 받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HBM의 압도적인 주도권 때문입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하이닉스는 엔비디아라고 하는 거대한 고래하고 아주 일찍부터 손을 잡았으니까. 그리고 지금 2026년 시점에서 보면 하이닉스의 HBM3라든지 또는 HBM3E가 이미 시장의 표준이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뒤늦게 추격하고 있지만 한번 짜여진 엔비디아, 하이닉스, TSMC라고 하는 삼각동맹의 견고함이 생각보다 엄청나니까요. 시장은 삼성의 규모보다 하이닉스의 속도하고 타율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수준을 넘어서 고객사 맞춤형으로 설계를 같이 들어가는 단계까지 와버렸거든요. 두 번째 차이는 전략적 집중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굉장히 거대하잖아요. 메모리도 하고 파운드리도 하고 뭐 스마트폰도 만들고 가전도 하고. 사실 예전에는 이게 장점이었습니다. 지금처럼 기술 변화가 빠른 어떤 AI 시대에는 선택과 집중이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삼성은 파운드리 점유율 회복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메모리 기술 고도화에 자원이 분산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반면에 하이닉스는 우리는 메모리로 끝장을 보겠다라는 마인드였습니다. 수익성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오로지 AI 메모리 수익성에 올인했으니까요. 주식시장은 원래 애매한 1등보다 독점적 강자를 더 좋아하죠. 세 번째로 짚어볼 점은 수율과 그리고 어떤 신뢰성 부분인 것 같아요. 최근 증권사 보고서를 보게 되면 하이닉스의 어드밴스드 MRMUF, 그러니까 이 MRMUF 공정이 6세대 그리고 7세대 HBM에서도 안정적인 수율을 뽑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주목하고 있죠. 반도체는 이론보다 누가 더 불량 없이 많이 뽑아내느냐가 돈을 결정하니까요. 하이닉스가 보여준 이 꾸준한 신뢰도가 기관 투자자들에게 하이닉스는 실적이 찍히는 기업이다 라는 확신을 준 것 같습니다. 삼성은 기술력은 좋지만 실제 양산 과정에서 노이즈가 시장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다고 하는 게 시장의 평가에 대한 지배적인 부분들이죠. 마지막으로 주식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사는 거잖아요. 지금 시장은 2027년 그리고 2028년에 커스텀 메모리 시대에도 하이닉스가 설계를 주도할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면 단순히 우리 삼성전자도 잘 만듭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파운드리하고 메모리를 결합한 삼성만의 시너지를 숫자로 증명해야 됩니다. 지금 하이닉스가 더 공격적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첫 번째, AI 동맹의 어떤 핵심 파트너라고 하는 거. 두 번째, 메모리 외길 인생의 집중력을 통한 결실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세 번째, 양산 실력에서 확실한 실적 증명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하이닉스 주가를 결정짓는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이닉스의 심장은 경기도 이천에 있지만 그 혈압을 조절하는 건 실리콘밸리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앞으로 하이닉스의 주가를 결정짓는 요소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요소는 미국 AI 빅테크가 곧 하이닉스의 운명이죠. 올해 2026년 HBM 시장은 전년 대비해서 30% 이상 성장하면서 향후 5년 동안 평균 30% 성장을 전망이거든요. 그런데 이 HBM 누가 사느냐? SK하이닉스는 2023년 이후에 HBM 제품이 거의 완판 상태거든요.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 웹서비스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이 물량을 다 쓸어가고 있어요. UBS 같은 경우에 2026년 엔비디아 차세대 루빈 플랫폼 HBM4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약 70% 점유율을 달성할 것으로 지금 전망하는데요. 더 놀라운 건 SK하이닉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이야 200 그리고 구글, 아마존 웹서비스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자체 AI 칩으로 HBM 공급처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죠. 구글의 TPU가 엔비디아 GPU 가격의 절반 수준이면서 비슷한 성능을 내고 있거든요. 메타가 구글 TPU를 수십억 달러 규모로 구매하고 있는 방안을 지금 논의 중에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엔비디아 독점이 깨지더라도 HBM 수요는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요, 기술의 패러다임의 변화인 것 같아요. 이제 HBM은 단순히 빨리 만드는 메모리가 아니고요, 2026년 현재 우리는 맞춤형 HBM 시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객사가 이렇게 원할 수 있어요. 우리 칩에 딱 맞는 이런 메모리 만들어줘 라고 요구하면 SK하이닉스는 설계단부터 같이 참여하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TSMC하고의 동맹입니다. 하이닉스가 HBM의 메모리를 만들고 TSMC가 로직 다이를 담당하는 이 구조가 얼마나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가느냐가 핵심인데요. 최근 뉴스를 보게 되면 하이닉스가 HBM4 양산 수율을 예상보다 많이 앞당겼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공정에 있어서의 어떤 안정성이 확인될 때마다 주가는 한 단계씩 계속 레벨업이 되겠죠. 삼성전자의 추격을 뿌리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이 연합군 시스템의 견고함이라고 하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주가를 흔들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복병은 심리라든지 또는 경제 상황도 분명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는 AI에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는데 진짜 돈은 누가 벌었어? 라는 AI 거품론이 주기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거든요. 하이닉스 실적은 역대급인데 주가가 못 갈 때는 10중 8구 이 논리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미국의 금리 정책이라든지 또는 대중국 반도체 규제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이것도 무시 못하죠. 2026년 지금도 미국은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유입을 꼼꼼히 막고 있고,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 활용도가 제한될수록 비용 부담은 늘어나겠죠. 즉 미국의 지금 중간선거 이후에 어떤 정책 변화라든지 또는 대중국 봉쇄 강도가 하이닉스의 중장기 마진율을 결정짓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SK하이닉스 주가를 보실 때 한국 뉴스는 참고 정도로만 하시고 밤마다 미국 나스닥의 빅테크 실적 발표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AI 투자를 더 늘리겠다라고 선언하는지, 그리고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인 루빈 시리즈하고 또는 울트라 루빈, 그리고 그 다음번이 파인만인데 여기까지 HBM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지에 대한 모든 승부처가 달려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도체는 이제 산업의 쌀을 넘어 AI 심장이 됐잖아요. SK하이닉스는 그 심장을 만드는 핵심 공장이죠. 미국의 AI 수요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하이닉스가 TSMC하고 손잡고 기술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한 공격적인 평가는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실적과 미국 빅테크의 AI 투자 규모, 이것만 추적하면 SK하이닉스 주가 흐름 어느 정도 예견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지금 경제원탑이라고 하는 채널에서 매달 10일, 20일, 30일마다 무료 특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강이 중점적이냐면요, 지금 시황을 통해서 현재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부분들 특강에서 무료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시황 안에서 패크하거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종목을 한 4종목이나 5종목 설정을 해가지고요, 전략까지 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일마다 펼쳐지는 특강 안에 섹터 하나를 정해서요, 예를 들면 반도체 섹터를 하나 정하면 왜 지금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전략 같은 부분들을 세워드릴 거고, 시장이 어떤 뉴스를 제공하고 있고 지금 왜 올라가는지 또는 왜 조정을 받는지에 대한 부분들 설명해 드리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퍼스트 클래스도 될 수 있을 만한 종목 한 5종목 말씀드리고, 10배거가 될 수 있는 종목 말씀드리는데 전략까지 설명합니다. 어느 때 잡고 어느 때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코인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을 좀 해드리고 있거든요. 시황 또 섹터 부분, 코인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는데요. 특강을 통해서 전개되는 부분들 한 2시간 20분 정도 무료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매달 10일, 20일, 30일마다 전개가 되는 이 특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돈을 버시는 그러한 좋은 혜택을 좀 누리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